로그스테이시에서 카프카로 메시지 전송이 안 되시는 것 같은 분들, 설정이 잘 되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아마존 EC2에 아마존 이 EC2 쪽 서버 쪽에 카프카 서버 쪽 클릭해 보시면 이 디스크립션 쪽 내용 중에 시큐리티 그룹이라고 방화벽 설정하는 내용이 있어요. 여기서 런치 위자드 선택하셔가지고 누르시면 방화벽 정책 내용이 여기 인바운드에 나오는데, 여기 방화벽 정책에 대한 이 그룹 아이디를 복사해 주시고 에디트에서 룰을 추가한 다음에 전체 트래픽 허용해 주시고 어떤 곳 대상으로 하냐면 이 방금 이 시큐리티 그룹에 포함된 서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세이브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엘라스틱 서치를 설치해 볼 거예요. 자, 저희 ELK 스택 중에 이제 L 했고요. 이제 E 해야 됩니다. E. 자, 아까 이번에도 또 다른 VM 하나를 SSH로 접속을 하시고요. 여기 보시면 뭐 1개에서 3개의 VM으로 엘라스틱서치를 만든다라고 했는데, 오늘 진행 속도를 보면 한 대로 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대의 서버를 접속하셔가지고 아까 하셨던 것처럼 자바를 설치하세요. 그리고 자바 설치하실 때 꼭 apt-get 업데이트를 먼저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apt-get install 그리고 뭐 openjdk, 팔jdk로 설치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 JDK 설치하는 건 이전 장표를 보고 하셔도 되고요. 두 번째, 엘라스틱서치 인스톨. 검색창에 인스톨 엘라스틱서치 5.5 하면 좋은 문서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 내용은 똑같습니다. 예. 자, 보여드리면 인스톨 엘라스틱서치 5.5. 예. 뭐 우분투라고 붙여주셔도 되고요. 우리는 우분투 16.04니까. 이걸로 검색하시면 나오는 최상위의 내용, 우분투를 빼시죠. 엉뚱한 사이트가 나오네요. 5.5로만 검색하시면 elastic.co, 예, 여기가 공인 사이트고요. 여기서 눌러보시면 기본 디폴트가 지금 5.6이라서 5.6 기준으로 나옵니다. 제가 문서를 작성했던 기준은 5.5고요. 5.5로 바꿔서 보시면 자바를 설치해서 자바 버전 한번 쳐봐라, 이 내용이 있고, 자, 이제 타르 파일을 엘라스틱서치 5.5를 다운받는 URL이 있죠. 이걸 복사해서 다운을 받으시고 압축을 풀고, 그리고 엘라스틱서치 쪽 디렉토리 빈에서 엘라스틱서치라고 입력만 하면 설치가 다 되신 거예요. 과정이 아주 간단하죠, 엘라스틱서치. 그거 믿고 쉽게 도입하면 이제 많은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그 내용을 적어 놓은 게 이 내용입니다. 여기는 5.5로 검색하라고 해놓고 5.6 다운로드하는 장표를 붙여놨네요. 상관없습니다. 유사하니까요. 그래서 새로운 VM에서 한다라는 거 주의하시고, 그리고 JDK 설치 꼭 확인하시고요. 그냥 설치가 안 된 것 같으면 apt-get 업데이트를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예. 처음에 인스턴스 생성했을 때 정태하고 하나 생성하고 나중에 4개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설정할 만큼 아, 그 부분만 확인하시면 돼요. 처음에 생성된 인스턴스에 이 시큐리티 그룹 있잖아요. 요 이름만 정확히 확인하시고 생성하는 과정에서 그 select existing security group 부분만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한 대를 먼저 만들어 두셨어요. 자, 그래서 난 4대를 더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 여기에서 요거 우분투 16.04 선택하시고 여기도 예. 슬래시하고 뭐 카프카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는데 예. 교사에 비해 그러면 시급티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 지금 만약에 4대를 더 제가 생성한다면 이렇게 하시고요. 이렇게 넥스트 하시다 보면 여기에 넥스트 컨피규어 시큐리티 그룹이 나오죠. 여기를 누르시고 여기에서 셀렉트 existing 시큐리티 그룹. 그러면 이게 아까 카프카 만들 때 생성됐던 그 시큐리티 그룹 이름이잖아요. 런치 위자드 -1. 그럼 생성된 다음에 저거 기능을 바꿀 수 있는 그렇죠. 그렇죠. 그냥 생성해서 하실 수도 있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선택하고 생성하시면 아까랑 똑같은 시큐리티 그룹에서 포함되니까 상관이 없고요. 만약에 이미 다른 시큐리티 그룹으로 생성해 놓으신 게 있으시면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카프카가 먼저 생성되어 있던 거고 엘라스터치가 지금 추가로 만들어진 거면 여기서 액션에서 네트워킹 부분 체인지 시큐리티 그룹 예, 이거 누르시면 원래 저 카프카가 속해 있던 애를 선택해 주실 수 있고 멀티플 선택도 가능하시니까요. 정 애매하시면 다 선택하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엘라스터치를 지금 설치를 다들 하고 계신 거죠? 자, 엘라스틱서치 저도 접속을 해서 자, 웹겟으로 엘라스틱서치 이거 타르를 받고 타르 파일을 압축을 풀면 이렇게 되겠죠. 그 내용은 딱 여기에 다 있고요. 예. 자, 그래서 다음 장을 보시면 자, 엘라스틱서치도 마찬가지예요. 메모리 사이즈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작이 안 될 거거든요. 자, JVM 힙 사이즈를 줄여봅니다. 여기 보시면 CD 엘라스틱서치까지 이동을 하시면 여기에서 config라는 곳에 있는 JVM 파일을 열어줍니다. 여기에 요 XMX, XMX 요 두 가지 인자를 512 메가로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하고 빠져나오기. 자, 그래가지고 시작은 여기 엘라스틱서치 디렉토리 여기에서 처음에서 엘라스틱서치로 이동한 요 디렉토리에서 빈 엘라스틱서치. 자, 시작을 해보면 와, 이렇게 해서 플러그인 로드할 건 없고 여기에서 요 내용이에요. 방금 떨어진 에러가. 자, 저거 방금 실행하면 자, 엘라스틱서치 실행까지 하면 요 에러가 발생합니다. 요 에러가. 자, VM max map count is too low. 너무 낮다. 왜냐면 이거는 어떤 CPU 메모리 상황에 대해서 동적으로 할당되는 커널 파라미터 밸류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처럼 T2 마이크로로 VM을 생성하게 되면 터무니없이 낮게 설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으로 계산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어떤 VM max map count 자체가 엘라스틱서치가 기본으로 써야 되는 이 수치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 수치를 늘려주는, 강제적으로 좀 늘려주는 서버가 뻥 나더라도 일단 돌아가는 걸 보기 위해서 요걸 늘려주는 작업이 요 명령입니다. 자, 수도 어떤 의미라고요? VM max map count는 메모리 할당을 위해서 디스크 번지수를 좀 이렇게 매핑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쉐어드 메모리 영역 관리를 위해서 좀 쓸 수 있는 뭐 커널 파라미터 인자예요. 그래서
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맥스 맵 카운트 정보, 매핑 정보, 개수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늘려주는 거죠. 자, sysctl w가 이 파라미터의 밸류를 쓴다라는 뜻이고, 맥스 맵 여기 맥스 다음에 점 아니고 맵 언더바입니다. 카운트는 26144. 자, 이걸 딱 치면 적용된 것 같지만 여기서 sysctl-publish를 한 번 더 쳐주시고요. 이 값이 제대로 적용됐는지를 보기 위해선 요 값만 한번 호출을 해보는 겁니다. 이게 몇으로 지금 세팅이 되고 있는 건지 보면 처음에 지금 세팅했던 값이랑 일치하면 맞는 거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아까 엘라스티서치를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엘라스티서치가 에러를 안 내뱉고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겠죠. 사실 엘라스티서치를 이런 인스턴스에 설치해서 쓰실 일은 절대 없으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뭐 30기가 정도의 메모리 기반 인스턴스를 쓰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VM 인스턴스를 설정하시면 아마 이 VM 맥스맥 카운트는 자동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에러 없이 그냥 아마 구동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에러가 났네? 수치를 262 예, 제가 수치를 하나 낮게 했군요. 맞네요. 262 예, 2가 빠졌네요. 예, 이렇게 하고 됐습니다.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잘 올라가고 있네요. 스타티드 떴죠? 예. 그리고 클러스터 헬스 상태가 레드에서 옐로가 됐어요. 왜냐면 기존에 제가 어제 테스트를 위해서 만들어놨던 이 인덱스가 지금 엘라스티서치를 강제 종료했다 올라오면서 지금 복구되고 있는 중이라서 이 상태가 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인덱스가 없기 때문에 이 에러가 없을 텐데 다른 에러를 여러분들은 만나게 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자, 엘라스티서치 쪽 config 요 내용에 요걸 입력해 주시고 자, 이 클러스터 네임이라는 건 엘라스틱서치 여러 개의 서버들을 묶어서 하나의 그룹으로 정하는 그룹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노드 네임이 이 서버 자체의 노드 이름이고요. 뭐 1번 노드라는 뜻으로 잡은 거겠죠. 네트워크 호스트는 이제 얘가 서비스 바인딩 하기 위한 IP 주소 어드레스예요. 0.0.0으로 설정해서 모든 곳에서 다 접속이 가능한 상태로 서비스를 여는 거죠. 똑같네요. 이 엘라스틱서치도 이 뒤에 앰퍼샌드를 안 붙여주시면 실행하고 나서 엘라스틱서치를 쓰려고 뭔가 브레이크를 거는 순간에 서비스가 내려가게 되니까요. 엘라스틱서치 앰퍼샌드를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깔아야 되죠? 예? 작업부터 먼저 깔아야 되죠? 물론입니다. 로고스테시의 그 커피 기존에 트위터 했던 거하고 동일하게 진행하나요? 아니면 그 부분은 제외하나요? 어떤 거 말씀이시죠? 아, 컴피그요? 아니요, 컴피그는 다르게 갈 겁니다. 얘는 카프카에서 받아서 엘라스터치로 밀어 넣을 거기 때문에 컴피그 구성은 이전 거를 복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 로스테시를 설치해야 돼요, 지금요? 예. 컨슈머니까요. 카프카에서 데이터를 꺼내다가 엘라스터치로 밀어 넣을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반드시 또 해주세요. 그 로그스탯이 설치하시고 나서 메모리 설정 128메가로 변경하시는 거. 피번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로스테시를 설치하는 거예요? 예, 엘라스터치에 데이터를 밀어넣는 로그스탯을 설치할 겁니다. 그럼 이 서버 IP를 엘라스틱 서치 IP로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로그스테시에 있는 그 IP를. 로그스탯에 있는 어디 아웃풋 IP요? 로그스탯에는 별도로 다른 IP는 세팅할 게 아직 없습니다. 예. 그래서 궁금해하시는 이번 로그스탯이 컨피그레이션은 이런 내용이에요. 보시면 인풋을 카프카에서 받아서 아웃풋을 엘라스터치로 밀어넣죠. 방금 저희가 이 카프카 서버와는 다른 서버에 이 로그스테시를 설치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지금 나오는 이 부트스트랩 서버는 카프카에 프라이빗 IP를 입력하셔야 됩니다. 172로 시작하는. 왜냐하면 서버 간 통신은 제가 프라이빗 IP를 입력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내용이 될 거고 제이슨 라인즈 코덱으로 스레드 하나를 이용해서 이런 그룹명으로 이 토픽 걸 읽어오겠다. 뭐 이런 겁니다. 이 그룹명이 중복되고 다른 거에 따라서 아까 차이를 설명드렸어요. 데이터를 복제하느냐 나눠 갖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아웃풋 부분은 엘라스터치에 대한 내용이라서 방금 설치하신 엘라스 서버에 또 프라이빗 IP를 입력하셔야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따라서 작성하시면 돼요. 그리고 로그스탯이 스타트를 하시면 엘라스터치로 데이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시큐리티 그룹 바꾸는 거는 어느 쪽에서? EC2 서버를 누르시고요. 아마존 쪽을 누르시고 그 아래쪽 디스크립션을 보시면 이렇게 EC2에서 엘라스터치를 누르시고 이 아래 디스크립션을 보시면 여기 시큐리티 그룹 옆에 네, 이걸 누르시고 인바운드 쪽에 에디트 에드룰 에서 여기다가 적어주는 거죠. 그 거기에 적어주는 룰이 그 그룹이 네, 다 적용을 받습니다. 근데 그 아까 카프카 쪽 그룹을 설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카프카에
예, 아까 카프카랑 같은 시큐리티 그룹을 쓰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아까 카프카에서 같은 시큐리티 그룹에 있는 애들은 모두 허용이라는 이 옵션이 적용이 될 거라서요. 자, 여기 인덱스명을 방금 생성한 그 로그스태시에서 지금 생성하고 있는 인덱스명을 찾아서 거기에 맞게 이걸 바꿔주시면 되는데요. 어떤 식이 되냐면 지금 오늘 생성된 메시지의 경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엑스풋 오늘 건 트위터 언더바 2017-0914로 생성이 되셨을 거예요. 슬래시 언더바 세팅즈 API 쪽에 다시 D 여기서 잠시만요. 호스트 정보가 빠졌네요. HTTP 로컬 호스트에 9200 그리고 인덱스명에 세팅즈 -d 하고 여기에서 싱글 커테이션 넣고 위에 내용을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인덱스 매핑 토탈 언더바 필즈 리밋은 뭐 약 3000 이러면 지금 익셉션 나고 있는 에러 나고 있는 메시지들은 다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마무리 또 커테이션 하나 요거 추가해 주시면 여기 D 메시지 이후부터 해서 요거 바디 메시지로 적용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true가 떨어져야 적용이 되신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컨슈머 로그스태시에서 엘라스서치 쪽으로 데이터가 안 들어가는 것 같은 분들은 그 카프카 쪽이랑 컨슈머 로그스태시가 같은 시큐리티 그룹을 가지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시큐리티 그룹이 서로 다르면 서로 다른 시큐리티 그룹끼리의 어떤 바라보는 정책들을 새로 설정해 줘야 돼서 같은 시큐리티 그룹을 갖고 있다는 전제하에 지금 이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엘라스서치 구성한 곳에 두 가지 세팅 API를 꼭 세팅하셔야 되는데요. 하나는 리플리케이션을 제로로 만들어서 리플리케이션을 더 이상 만들지 않는 그 설정 하나랑 또 하나는 방금 있었던 그 어떤 맥스 필드 리밋에 대한 수정 내용 이 두 가지가 적용돼야 아무런 에러 없이 엘라스서치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3000 설정한 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거죠? 제 생각엔 지금 뭐 이 매핑된 토탈 필드 인덱스가 들어오는 어떤 필드마다 자동적으로 매핑을 해주는 거거든요. 엘라스서치에서 필드 타입을 그게 뭐 여러 개의 하위 구조를 갖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위에 배열 구조를 갖다 보니까 그 배열이 되게 여러 개일 수 있는데 제가 이 자료를 작성할 때 그 당시에 작성했을 때는 사실 익셉션이 이런 게 안 났었어요. 근데 오늘 들어오는 뭔가 데이터에는 그런 배열이 되게 다수가 포함되니까 트윗에 리트윗이 계속되는 무언가 지금 데이터가 들어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하나의 메시지에 들어오는 맥스 필드가 1000개로 잡혀 있는데 그걸 넘어서는 지금 메시지 한 로우가 큰 게 계속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커져버린 로우인데 이게 계속 리트윗 될수록 그 이상의 필드가 늘어날 거라서 사실 이 익셉션은 이걸 늘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대응이 안 되는. 리트윗이 많이 일어날 정도로 어떤 사건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사실 그런 것에 대한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이따가 이제 이 트위터에 대한 메시지 구조를 좀 보시게 될 텐데요. 여기는 보시면은 좀 되게 여러 개의 그 하위 배열 구조를 갖는 메시지 형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진행하시는 동안에 빨리 마무리하신 분들은 키바나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키바나 대시보드를 보면서 좀 분석을 하시다 보면 좀 기다리는 지루함이 없으실 테니까요. 자, 위에서 그래서 이 컨슈머로 카프카에서 지금 엘라서치로 데이터를 밀어넣는 과정 계속 진행해 주시고요. 이 부분 계속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키바나 설치인데 키바나가 ELK 스택에서 좀 유일하게 자바가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오픈JDK 설치가 필요 없어요. 보시면 설치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는데 이건 역시 검색창에 인스톨 키바나 5.5 하시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새로운 VM에 설치해요? 예, 이것 역시 새로운 VM에 설치해 주세요. 5.5로 설치해서 5.6으로 하나요? 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키바나 VM이 하나 더 생기겠죠. 그래서 키바나 설치 과정은 검색해서 여기 보시면 인스톨 키바나 5.5로 검색하셔서 최상단 링크를 눌러보시면 뭐 인스톨링 키바나하고 이 여러 가지 패키지가 나오는데 저희는 이 중에서 이 데비안 패키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우분투를 쓰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스톨 키바나 위드 데비안 패키지를 누르시면 이 패키지를 받는 URL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들을 여기서부터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그래서 이 키바나 인스톨레이션은 그 페이지를 보고 따라해 주시고요. 이 부분만 변경해서 올리시면 됩니다. 그 데비안 패키지를 설치하시고 나면 그 문서에 따라 설치하시고 나면 요 경로에 이 kibana.yml 야물 파일이 생기는데 이 파일을 열어서 요 세 가지 정보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키바나에 접속하게 될 어떤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비스 바인딩 어드레스 정보랑 이쪽에서 데이터를 조회할 대상 엘라스서치의 정보. 이건 엘라스서치의 아까 그 아마존 VM EC2 인스턴스의 프라이빗 IP를 여기다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엘라스서치 그렇죠. 키바나가 엘라스서치를 조회해 갈 거니까요. 그리고 스타트 해주시면 웹브라우저 열어서 그 키바나 IP에 5601로 접속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추가로 5601을 접속하기 위한 방화벽 정책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 5601 접근을 위한 방화벽 정책을 지금 키바나 설치하실 때 바로 여기 키바나 VM이 있잖아요. 키바나 VM도 기존 엘라스서치나 카프카 시큐리티 그룹이랑 똑같은 걸 쓰시면 돼요. 키바나 VM에서 또다시 디스크립션에 시큐리티 그룹으로 찾아서 이 시큐리티 그룹 정보를 에디트, 애드를 그리고 이렇게 5601을 눌러주십니다. 5601. 그리고 지금 아무나 접속하면 안 되잖아요. 이 키바나가 랜섬웨어에 좀 되게 손쉬운 대상이 되는 건 모르시죠? 예. 들어가면 사실 모든 데이터가 다 조회도 되고 키바나에는 또 그 데브툴이라고 그래서
오퍼레이션도 다 가능합니다. API 사용들이. 그러니까 막 진짜 파일 암호화 같은 거 다 해서 요구하는 일이 되게 키바나에 빈번하게 생기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키바나 포트 5601은 커스텀하게 전체 오픈을 하지 않고 지금 이 사무실에서만 접속이 되도록, 그러니까 저희 외에는 외부에서는 아무도 시도도 못하도록 MyIP 부분 보이시죠? 눌러주시면 알아서 이쪽 건물의 퍼블릭 IP를 환산해서 넣어줍니다. 이 상태로 세이브를 하시면 이 건물에서만 5601 포트 키바나로 접근이 가능하게 설정이 되신 거예요. 예. 키바나 어려운 내용 없어서 이 부분은 방금 설명드린 내용으로 진행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조회되시는 분이 일단 엘라스서치 키바나까지 해서 전체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성 하나를 오늘 완료하신 겁니다. 인바운드만 설정해 주나요? 아웃바운드는? 예, 아웃바운드는 항상 다 열려 있습니다. 예, 저도 키바나 조회도 좀 이렇게 좀 보여드리려면 저도 좀 빨리 구성하고 돌려봐야 돼서 좀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그리고 엘라스틱 서치랑 키바나랑 아까 엘라스틱 서치에서 컬하고 그 로컬호스트 9200 해서 엔터 치면 엘라스틱 서치 버전이 보였잖아요. 키바나를 그 버전이랑 동일한 걸로 다운받아 주세요. 그 버전이랑 차이가 나서 호환성 문제를 겪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네, 버전을 맞춰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거 하고 키바나 쪽에 대한 대시보드 생성이나 조회하는 방법을 좀 보여드린 다음에 비커리 부분 요거 키바나 조회하는 것까지 좀 이따 보시고 비커리 하는 부분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커리는 조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비커리가 여기보다 훨씬 손이 많이 가는데 데이터 포맷 스키마를 정의하는 게 있어서요. 그게 진짜 손이 많이 가거든요. 한 땀 한 땀. 키바나까지 띄우셨으면 요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장표 뒤쪽으로 보시면 키바나에서 데이터 조회를 위한 이제 로그스탯이 제일 앞부분 트위터 쪽 트랜스퍼를 시작하면 자, 키바나 처음 접속하면 이렇게 뜨시죠? 이 화면에서 방금 생성된 인덱스명을 찾기 위해서 이 화면에서 여기 트위터 다시 하고 아스터리스크 별표로 패턴을 잡아줍니다. 그러면 이런 이름의 패턴은 인덱스로 잡겠다라는 거거든요. 묶어주겠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아래쪽 타임라인 정보를 어느 필드 기준으로 정렬할 것이냐라는 이 선택 박스가 활성화되는데요. 이때 이 at timestamp 이게 로그스테시에서 최초 로그스테시에서 전송된 시각을 로그스테시에서 정의한 필드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으로 기준으로 삼으면 그 처음 로그스테시가 데이터를 전송한 시간을 기준으로 타임라인을 정확히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크리에이트를 누르시면 이 좌측 메뉴 이 디스커버인데 잘 안 보이시죠? 디스커버를 누르시면 이 인덱스에 대한 정보들이 이렇게 주르륵 이 여기서 선택한 타임라인 기준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키바나 사용 실습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 키바나는 아직 설치도 못했네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매우 간단하니까 지금 계속 키바나 구성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구성 장표로 제가 띄워놓고 저도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 어제 트위터 쪽 로그를 좀 봤는데 꽤 로그 메시지에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뭐 이 사람의 어떤 레퍼러라고 해서 참조 URL도 있고 이 사람에게 뭐 페이보릿 카운트가 몇인지도 있고 뭐 리트윗이 몇 회째 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정보도 있고 그 지역 정보도 있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용자에 대한 뭐 유저 프로퍼티라고 하는 그런 정보들을 좀 많이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키바나, 제가 키바나 쪽에 대한 좀 이렇게 검색이나 뭐 이런 몇 가지를 좀 보여드리고자 했는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비커리 쪽 구성으로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키바나까지 구성하는 이 로그스테시로 데이터를 가져와서
카프카에다 밀어넣고 카프카에 있는 데이터를 엘라스틱 서치 쪽에 다시 꺼내다가 저장한 뒤에 키바나로 조회하는 요 과정 이제 좀 감이 오시죠? 대충 어떤 구간에 어떤 작업들이 필요하고 어떤 것들을 좀 고려해서 만들어야 되는지. 오늘 사실 되게 작은 VM을 만들어서 하시느라고 자원 제약 사항 같은 커스터마이징 때문에 좀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좀 잘 완료해 주신 분들이 꽤 많이 되셔서 다행입니다. 여기서 키바나에서 지금 바로 분석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저기 어딘가에서 데이터 전체 아니요. 바로 분석이 가능합니다. 예, 사실 그래서 요거 잠깐 어떤 분 노트북으로 잠깐 좀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키바나. 예. 지금 데이터가 쌓이고 있는 거죠, 키바나에. 예. 예. 잠깐 보여주시면. 자, 이게 좀 지금 저장되고 있는 트위터 그 엘라스터치의 데이터인데요. 그 처음에 그 생성했던 어떤 인덱스 패턴에서 잡아줬던 그 타임스탬프라는 타임라인 기준으로 이 시간들이 이렇게 쌓이면서 계속 데이터가 생성되고 있는 거고요. 일단 가장 우측에 이 시간 기준을 먼저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가장 요 부분을 보시면 이게 15분 동안 쌓인 데이터구나. 그러면 15분 동안 몇 건의 요청이 있었지? 에 대한 부분은 요 hit을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약 37,000건이 최근 15분 동안 이 로그를 다 만들어낸 것들이고요. 그래서 뭐 이걸 1시간 단위 분석, 뭐 이걸 뭐 1일 단위, 일주일 단위, 뭐 한 달 이럴 수는 있는데 지금 이 아마존 VM 스펙이 매우 작기 때문에 아마 누르는 순간 이것도 오랜 시간 홀딩이 될 것 같아서 주요한 기능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아래쪽이 이게 그 지금 타임스탬프 타임9이고요. 이 어떤 막대 그래프 바가 현재 그 여기에 쌓여 있는 로그의 카운트 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뭐 시간을 뭐 절대값으로도 할 수 있고 여기 보시면 이게 칼렌더 기준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데이터를 조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토 리프레시를 걸어놔서 모니터링 용도로 트래픽의 변화를 체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인덱스 패턴으로 이걸 생성했을 때 그 보여진 인덱스들이 여기 지금 보면 하나가 있어서 이렇지만 이제 저장되는 인덱스의 종류가 되게 많아지고 다양해지면 이게 다운 스크롤 바로 쭉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인덱스 패턴을 이쪽에서 그 선택해서 빠르게 조회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 조그만 화살표들이 하나 있는데 이거 확장이 가능해요. 이게 지금 하나의 그 더큐먼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한 로우의 메시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는 이 필드가 엄청나게 많이 이런 하위 필드가 많아서 이게 뭐 거의 그 맥스 리밋 1000개를 초과해서 에러가 나고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제한 그 맥스 리밋 값을 좀 해제를 해서 그 상황을 좀 해소를 했죠. 그래서 이게 원본 제이슨 메시지 그리고 이게 좀 테이블 형태로 생성된 내역들. 어떤 아이콘들이 어떤 의미죠? 여기서 보시면 가장 좌측에 있는 건 이 키바나가 이 데이터 타입을 인식한 데이터 타입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이 시계 표시, 이게 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시계 표시는 어떤 타임스탬프 구조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 타입이라는 뜻이고요. 뭐 T는 텍스트 구조, 그리고 뭐 물음표는 여기 아직 샵이 넘버, 예, T가 텍스트, 샵이 넘버, 그리고 물음표는 아직 미확정인 내용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리고 인 것은 뭐 연산이나 이런 걸 못 하는 거죠? 타입을 몰라. 연산은 인티저 빼고는 연산이 안 되고요. 예, 그리고 스트링이나 뭐 텍스트 타입, 정확히는 엘라스터치에서는 텍스트 타입이 두 가지가 있는데 텍스트라는 스트링 타입과 그리고 키워드라는 스트링 타입이 있죠. 그래서 키워드라는 스트링 타입은 그룹 바이나 이런 어떤 키 매칭 검색에 활용이 되고요. 그 텍스트라는 데이터 타입은
텍스트 서치가 가능한 그런 인덱스 구조의 형태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언더바라고 되어 있는 애들은 엘라스티서치가 가지고 있는 어떤 메타 정보들, 그러니까 실제로 로그를 남기는 그 로그 메시지라기보다는 거기에 관련된 메타 정보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각각 필드의 정보인데, 대략 내용들을 보자면 뭐 created as은 뭐 이 로그가 이 세션이 생겨난 시간일 테고, 여기에서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뭔가 컨트리 정보부터 해서 여기에 in reply to screen name이라는 건 뭔가 닉네임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그리고 여기서 보면 유저네임, 이게 아마 트위터 아이디가 되겠죠. 트위터 아이디나 트위터 뭐 닉네임이 될 거고, 그리고 유저 로케이션, 이게 지역 정보가 될 거예요. 예, 그러면 사용자들이 어떤 유저 로케이션에 좀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지를 좀 보고 싶다, 어느 지역에서 좀 많이 우리 쪽 서비스에 접속하는지를 보고 싶다. 그렇다면 물론 트위터가 제 서비스라는 가정하에 보자면, 이 좌측에 보시면 현재 자동으로 매핑된 필드명들이 다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봤던 유저 로케이션에 해당되는 값을 엄청 많네요, 진짜 필드가. 이게 역순 정렬이 아니네. 검색이 뭐겠죠? 그러니까 필드 쪽 검색이요? 글쎄요, 검색을 써보지는 않았어서. 물론 이 창에서는 바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이 필드명을 가지고 뭐 그냥 간단하게 그냥 붙여놓고 유저 로케이션, 예, 여기 있네요. 오클랜드. 자, 뭐 이런 검색은 가능하죠. 그러면 오클랜드가 유저 로케이션에 포함된 사용자들 정보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오클랜드가 아닌 사용자들의 정보를 보고 싶으면 이 부분을 제외한 데이터도 보실 수가 있고요. 데이터가 많은 건 조회를 하면 안 되겠네요. 계속 지금 여기 잘 안 보시겠지만 이게 지금 계속 로딩이 진행 중입니다. 분석이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가장 간단하게 그냥 보시면서 이 데이터 예, 떴네요. 이건 오클랜드가 아닌 사용자들의 정보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사용자들에 대한 지역 정보에 대한 분포도를 가장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이쪽 유저 로케이션에 대한 컬럼을 바로 이 키바나 필드에서 보는 것이죠. 이 창문 표시 같이 생긴 이 부분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좀 필드를 추가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같이 쭉 보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서 일본인 사람으로 찾고 싶다, 일본인 것만 찾고 싶다, 그러면 아까 저기 위에서 물론 검색창에 검색 조건을 텍스트로 입력할 수도 있지만 이쪽 필드가 진짜 기네요. 자, 여기 유저 로케이션이 일본인 쪽에 대한,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시겠지만 이게 플러스와 마이너스 아이콘이에요. 그래서 플러스를 누르면 이 조건이 검색 조건에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마이너스를 누르면 이게 제외가 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 값이 존재하는 애들만 불러오게 되고요. 그래서 방금 저걸 추가해 줬으니까 1번이라는 조건이 왠지 이 1번 쪽 이 트위터된 이 메시지 로그가 엄청 기네요. 이것 때문에 아까 맥스 1000로 에러가 났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 검색 조건이 추가되면서 이 유저 로케이션에 1번이 포함된 사용자들만 전부 나타난 정보들이고요. 이거 이외에 이제 그러면 이 국가별 약간 비주얼라이제이션 부분을 좀 만들고 싶다. 비주얼라이즈드 쪽 가가지고 크리에이트 비주얼라이제이션 뭐 파이프로 이 인덱스에서 무엇을 가지고 잡을 것이냐. 그러면 일단 나타나는 그 그룹 바이에 대한 카운트로 잡겠다라는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쪼갤 건 그러면 어떤 용어 유저 로케이션에 그 스트링으로 잡을 거니까 텀즈로 잡고 필드는 유저 로케이션이 되겠죠. 여기선 검색이 되네요. 아유.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트링에는 키워드와 텍스트 타입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룹 바이를 잡으려는 거니까 키워드 타입을 선택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뭐 한 10개 지역 정도 정보를 분포를 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작성하시고 제일 위에 차트 만들기를 누르면 뭐 이렇게 각 국가별 뭐 상태가 나오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차트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비주얼라이제이션을 묶어가지고 대시보드로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시보드를 잘 만들어 놓으면 하나면에 뭐 여러 개의 이런 보고자 하는 어떤 지표의 변화들, 그리고 비율, 차지 비중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좀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거 아까 줘야 되던 게 이 조건 때문에 지금 계속 로딩이 너무 길어지는데요. 자, 그리고 키바나에서 또 애용할 만한 이거 이 필터가 해제가 안 됐네요. 아까 여기에 있어서 해제를 했는데 됐다. 또 이 키바나에서 또 쓸만한 기능이 이 데브툴이라고 해서 아까 그 커맨드 라인에서 뭐 CURL로 그 작업을 했던 뭐 헬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API들이나 아니면 어떤 이런 서치 쿼리 같은 것들을 직접 여기에서 다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엘라스티서치에 접속을 하지 않아도 키바나에 접속하면 그런 작업들을 다 할 수가 있는 것들이죠. 예를 들면 지금 저장되고 있는 인덱스가 뭐가 있는지를 보고 싶으면 cat shards 하면 이게 아래쪽에 계속 자동 완성이 나오기 때문에 뭐 다양한 API 구조를 좀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조회한 경우에 지금 인덱스가 트위터 다시 뭐 2017, 0914 이런 인덱스가 5개의 샤드로 쪼개져서 저장이 되고 있고 이게 샤드 넘버가 이렇구나. 그리고 P라는 건 개로 되어 있어요. 제가 설정 안 했는 디폴트. 네, 디폴트입니다. 디폴트가 5개의 샤드와 리플리케이션 1개. 그래서 아까 리플리케이션은 저희가 0으로 만들어줬죠.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정상적으로 스타티드라는 건 얘가 지금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구나 라는 내용입니다. 뭐 사이즈도 보이고요. 그리고 호스트 노드 IP, 노드 정보. 예, 그리고 키바나가 접속하면서 키바나 정보가 있고 이건 아마 초기에 리플리케이션 있을 때 뭔가 이거 언어사이드 된 것 같은데 그럼 요거를 요거 외에도 방금 전에 보셨던 제일 처음에 헬스 체크 상태를 보기 위해서 봤던 클러스터 입력하면 이렇게 많은 명령어들이 나오죠. 관련된. 그래서 클러스터 여기 헬스 뭐 하면 이 헬스 정보들이 쭉 나타나고요. 언어사인드 샤드 아까 키바나
샤드가 있었죠. 그래서 이 unassigned 샤드가 하나라도 있으면 얘가 어떤 샤드인지 보기 위해서 이걸 호출해서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unassigned가 여기가 있구나. 예. 뭐 그래서 이런 어떤 개발 툴도 되게 편리하고 좀 실시간 데이터 분석에 보면 뭐 AND, OR, NOT 조건이기 때문에 어려운 게 없어요. 차트로도 바로바로 뽑아지고. 그래서 이거는 약간 비개발자분들도 좀 많이 쓰시는 대시보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키바나는 예, 뭐 요거. 그리고 제가 아까 한 가지 보여드리려고 했던 게 잠깐 이게 데이터가 로드가 되면 아까 유저 로케이션 정보를 여기 필드 검색이 있네요. 유저 됐다. 그냥 봐야 되겠다.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 아까 저희가 비주얼라이제이션 만들었던 그 차트 정보를 그냥 실시간으로 계속 볼 수 있는 뭔가 아까 우측 위에 있었던 그 타임스탬프 있잖아요. 그 타임스탬프 기반으로 1시간 동안의 분포와 뭐 오늘 하루 전체의 분포, 뭐 15분 동안의 분포 그런 것들을 빠르게 보실 수 있는 게 이런 필드 정보 궁금하신 부분을 그냥 눌러보시면 됩니다. 유저 아까 저희가 봤던 게 로케이션 못 찾았네요 제가. 브라우저 검색으로 찾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컨트롤 F에서.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유저 로케이션 안 나타나네요. 유저점 로케이션이었는데 이게 좀 높까지만 하면 그냥 예, 로케이션 그러네요. 여기 있네요. 여기 텍스트로 있네요. 눌러보시면 뭐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죠. 바로 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들이 이렇게 나타나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많이 사용이 되냐면 서버 쪽에 좀 사용량이 급증했을 때 어떤 특정 IP나 특정 사용자 닉네임 뭐 이런 부분들로 좀 이런 필드 부분을 직접 그냥 클릭만 해보면 어떤 한두 명의 사용자에게 모든 이런 요청들이 발생되고 있나 특정 IP에서 집중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나 이런 부분을 빠르게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정 해시태그를 갖고 있는 트윗만 받아보려고 하면 로그스탯에서 설정을 해주나요? 그거를? 어떤 해시태그 정보요? 로그스탯에서 설정을 해주나요? 어떤 해시태그를 갖고 있는 그 트윗만 받으려고 한다. 예. 아까 로그스탯에서 저희가 그 부분 설정을 했잖아요. 뭐 데이터라고도 하고 게임이라고도 하고 예, 그래서 그 부분에서 설정을 해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서도 사실 거기에서 수집된 거의 일부 그러니까 포함되는 내용은 여기에서도 그냥 검색을 하실 수가 있죠. 불필요하게 많은 데이터가 오니까. 그렇죠. 그게 사실 데이터 전처리가 필요한 이유죠. 가장 많은 데이터를 일단은 수집을 하고 좀 조회의 대상이 되는 범위는 점점 좁혀가면서 데이터를 좀 정제해 나가는 그 과정들이 필요하고요. 1차적으로 로그스테이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모두 다 정제하기보다는 일단 카프카에 전송을 해서 모두 쌓아두고 예, 쌓아놓은 데이터에서 이제 그런 정제 작업을 좀 하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버전이 바뀌면서 조금 왜 그런지 조금 불편해진 게 그 이전 버전에는 이렇게 제가 보고 싶은 만약에 필드가 있으면 이 아래 어떤 비주얼라이제이션 그 버튼이 자동적으로 생성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 필드에 대해서 차트를 바로 뽑고 싶으면 그냥 바로 버튼을 눌러서 뽑고 했는데 지금은 그 부분들이 좀 빠졌네요. 애드는 이제 검색 조건 넣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여기 필드가 추가됐네요. 아까 그 창문 표시 아이콘이랑 동일한 기능을 합니다. 예. 예, 그러면 키바나의 사용법 간단한 팁들 공유 드렸고요. 빅쿼리 쪽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빅쿼리로 넣어서
제플린으로 좀 조회하는 부분,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구성하고 어떤 부분을 신경 써서 좀 작성하면 그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는지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바나까지 아까 이렇게 인덱스 패턴을 잡아서 조회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구글 사용을 위한 빅쿼리. 이거 구글 가입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예, 구글 가입. 구글 가입을 아까 그 아마존에 가입하신 것과 같이 구글을 가입하시면 구글은 좀 아마존보다 관대한 게 그 어떤 인스턴스 타입을 최저의 그 조건으로 제약하지는 않고 어떤 비용으로 좀 한정 지어 놓은 게 인상적이에요. 그래서 이쪽에서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가 아마존 그 힘든 곳에서 이 시나리오를 할 게 아니라 GCP에서 300불을 차라리 쓸 걸 그랬죠. 예. 그래서 이쪽에서 구글을 가입을 합니다. 자, 이제 눈과 입 코딩으로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자료는 보시면서 한번 따라해 보시고요. 자, 이제 빅쿼리를 사용해야 되니까 빅쿼리 권한을 가진 API 키를 발급하려는 과정인데요. 좌측 상단 메뉴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하위에 쭉 있지만 그 중에서 API 및 서비스라는 부분에 라이브러리를 클릭해서 보시면 전체 API 목록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 중에서 이게 지금 글자가 좀 뭉그러져 있지만 빅쿼리 API라는 부분을 클릭해서 보시면 이렇게 빅쿼리 API 사용 설정이라는 부분이 있죠. 예. 그럼 빅쿼리 API 원래는 사용 설정 그리고 사용 중지 이걸 선택해서 API를 활성화, 비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는데 아주 초기에 접속하자마자 이걸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프로젝트부터 생성하라고 노티가 뜨죠. 그 아마존은 어떤 그 프로젝트 관리의 구조가 그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특정 이메일 계정을 기반으로 이메일 계정이 루트 슈퍼 유저가 되고 그 하위에 사용자 계정의 권한을 다 부여하면서 쓸 수 있었다고 한다면 구글은 가입하면 어떤 그 프로젝트라는 단위로 서비스들을 생성하고 빌링을 그러니까 결제 정보를 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거보다 상위인 어떤 오거나이제이션이라는 상위 구조가 나왔고요. 저희 회사의 입장으로 친다면 이런 구조는 처음에는 MBT라는 어떤 오거나이제이션 내부에 캐시 슬라이드, 퀴즈 포텐, 뭐 라케스트 이런 서비스들이 각각의 프로젝트로 각각 자원을 할당받으면서 쓸 수 있겠죠. 각각 좀 격리된 API 키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를 뭐 제가 만들 때는 샘플은 뭐 빅쿼리 다시 뭐 트위터 API 키라고 만들었었고요. 그래서 사용 설정을 하고 넘어가면 빅쿼리 API가 사용 설정이 된 게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빅쿼리 API가 활성화됐으니까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키를 발급해야 되잖아요. 좌측 메뉴 상단을 눌러서 아까 그 API 및 서비스 메뉴를 보시면 아까는 라이브러리를 봤었고 이번엔 사용자 인증 정보 부분을 눌러서 보시면 이 세 가지 탭 메뉴가 들어옵니다. 사용자 인증 정보, OAuth 동의하면 도메인 확인. 이 중에서 사용자 인증 정보 쪽에서 사용자 인증 정보 만들기 하면 세 가지 형태로 API 키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주로 데이터 파이프라이닝에서 쓰거나 뭐 각종 제플린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호환성을 가진 키가 보통 서비스 계정 키라고 해서 서비스 어카운트 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생성하는 어떤 이메일 구조를 가진 지금 이 부분 잘 안 보이시겠지만 빅쿼리 어카운트라는 이름의 빅쿼리 프로젝트 뭐 1234 구글 서비스 닷컴 이런 구조의 이메일 이름과 같은 이런 어카운트 계정이 하나가 생성이 되고요. 이 계정 이름을 기반으로 이메일과 같은 이 서비스 어카운트 계정이 생기고 이에 대한 그 프라이빗 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일반적인 API 구조에서 이게 억세스 키가 되고 이게 시크릿 키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키는 프라이빗 키는 제이슨 타입과 뭐 이 PCB 타입 이걸로 만들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로 만들 수 있는데 뭐 둘 다 호환성은 가지지만 사실 이
P12 타입이 훨씬 더 호환성은 좀 많이 빅데이터 플랫폼에서는 많이 지원을 하고요. 빅쿼리 쪽 쓸 때는 제이슨 키 파일을 한번 쓸 일이 이 이후에 나오기는 합니다. 이 부분만 좀 한번 주의해서 보시고요. 이래서 키를 하나 발급을 하죠. 이 키를 발급하면 이 키를 발급하는데 지금 화면 하나가 빠져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어떤 서비스에 대한 권한을 가진 키일지 이런 역할 선택과 같은 이런 다운 스크롤 메뉴로 그게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펼치면 이 구글 클라우드가 가지고 있는 조금 전에 이런 어떤 API 목록들에 대한 리스트가 쭉 나오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소유자 권한, 뭐 그냥 사용자 권한, 그리고 뭐 관리자 권한 이런 식으로 권한을 부여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그런 쪽에서 뭐 그 소유자 권한이나 아니면 에디터 권한을 부여한 키를 발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급받은 키를 가지고 이제 그 빅쿼리 스키마를 정의를 해야 되는데요. 아까 그 트위터 로그를 엘라스서치는 진짜 편하게 작업을 하신 거예요. 이건 정말 간단한 게 아니라 작업을 안 한 거고요. 빅쿼리에 넣으려고 하면 아까 보셨던 그 수많은 필드들 있잖아요. 수많은 제이슨 그 구조들, 메시지 구조들 그걸 다 정의를 해 주셔야 돼요. 이게 사실 그게 진짜 뭐 제너레이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땀 한 땀 필드 네임과 타입 그리고 뭐 모드라는 이 어떤 세 가지 속성을 정의를 하게 됩니다. 정의를 하는데 이제 데이터 타입 정의하기 전에 데이터 포맷은 뭐 저희 당연히 제이슨이잖아요. 제이슨으로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을 정의하게 되는 거죠. 데이터 타입은 전통적인 어떤 뭐 RDB에서 쓰이는 데이터 타입 부분을 많이 따라가고 있고요. 다만 다른 건 이제 뭐 스트링이나 인티저 크게 사실 이 두 가지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좀 이 어떤 메시지 크기가 꽤 크게 전부 다 책정이 되어 있고요. 이런 걸 좀 잘게 쪼개거나 나누는 부분들이 좀 많이 안 되어 있죠. 뭐 자원 이쪽 컴퓨팅 쪽 파워가 워낙 대단해서 그런지 몰라도 좀 약간 두리뭉실하게 정의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일부 또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게 이 레코드 타입. 하위에 여러 개 객체의 이 배열 구조를 갖는 제이슨 메시지 구조를 정의할 때 반드시 써야 되는 타입이 레코드 타입이고요. 그래서 요 스트링, 인티저, 레코드 타입 정도를 기억하시고 데이터를 정의를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게 기존 그 제이슨 메시지 제가 이 문서를 만들 당시에 들어왔던 제이슨 메시지 중에 하나를 뽑아가지고 데이터 구조를 봤던 부분이고요. 이거는 그 트위터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레코드 타입 하위에 중복 배열을 갖는 제이슨 타입 메시지를 정의하는 방법을 좀 설명드리려고 제가 샘플 메시지를 뽑아 놓은 거고요. 자, 보시면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대부분 빅쿼리 쪽 스키마를 정의할 때 데이터 타입을 몰라서 정의를 못하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 좀 복잡한 자료 구조를 갖는 메시지를 만났을 때 이 부분을 정의 못해서 빅쿼리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보시면 사실 이런 식으로만 쭉 들어오는 메시지라면 이 젠더까지 들어오는 이런 식의 메시지 배열이라면 뭐 아무런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나 정의할 수 있죠. 뭐 이게 인티저인지 스트링인지 눈으로 봐도 누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렇게 특정 필드에는 어떤 하위 배열을 또 갖게 되는 경우죠. 자, 이런 경우가 레코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뭐 폰 넘버는 레코드 타입으로 정의가 되고 그 하위에 있는 것들이 또 다른 어떤 데이터 타입으로 명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과 조금 다르게 똑같은 것 같으면서 왠지 좀 다른 자, children 부분 보면 이건 이 하위에
네임 젠더 에이지라는 이 자료 구조를 갖는 것들이 배열의 형태로 다시 계속 뭐 증감을 할 수 있게끔 갖는 어떤 구조거든요. 데이터 구조. 그러니까 어쩔 때는 뭐 이게 하나고 어쩔 땐 두 개고 어쩔 땐 10개일 수도 있는 거겠죠. 이런 부분을 정의할 땐 레코드 타입으로 이 세 가지 중복되는 타입을 정의하고 모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리피티드 모드로 정의를 하시면 이 세 가지가 계속 개수에 상관없이 얼마든지 스키마로서 정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 시티즈 리브드는 보시면 그냥 레코드 타입이긴 한데 하위에 또 이런 배열의 데이터, 밸류를 갖는 필드가 존재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서도 아까 저기 위에 children과 같이 뭐 몇 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늘어날 수도 있고 중복된 데이터가 안 늘어날 수도 있는 그런 리피티드 타입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레코드 타입이라고 하위 배열 구조를 정의했고 이런 구조가 얼마든지 늘었다 줄일 수 있는 반복될 수 있는 구조임을 리피티드 모드로 설명을 했죠. 그리고 플레이스 필드는 스트링인데 그 중에 아래 그 이얼즈 리브드는 인티저 리피티드 모드다 라고 정의한 거 많이 달라요. 이게 세 개가 진짜 다 완전 다른 정의 형태입니다. 이게 안 맞으면 데이터를 빅쿼리에 밀어 넣을 때 계속 에러가 나면서 데이터가 적재 안 되는 상황을 경험하실 거고요. 자, 정의를 하시면 됩니다 하면 지금 계속 정의를 하고 계셨어야 돼요, 원래는. 근데 지금 다 입으로 설명만 듣는 거죠. 그래서 아까 유저, 레코드로 정의를 하고 같은 항목이 반복되는 건 아니라 하위에 여러 개의 그냥 배열 구조, 여러 개의 필드만을 갖는 구조라서 그냥 레코드에 리피티드 타입은 아니고 널러블로 널 값이 들어올 수도 있음을 이 모드 정의를 했죠. 그리고 그 하위에 들어오는 필드들을 다 이렇게 정의를 한 겁니다.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하위로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리고 이런 데이터를 정의한 이 파일을 twitter.json이라는 파일로 만들어 두고 빅쿼리에 데이터를 밀어 넣을 때마다 이 파일을 참조해서 데이터를 이 스키마에 맞게 밀어 넣으라고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파일은 한번 정의를 하면 계속 쓰이게 되죠. 필드가 있는 건 리피티드이기 때문에 필드가 있는 건가요? 어디 말씀이신가요? 맨 끝에 레코드가 있어서 필드가 있는 어디 리피티드는 없고요. 예. 예. 아, 레코드가 있으니까 필드가 예, 그렇죠, 그렇죠. 스키마를 정의할 때 이 하위에 이제 그 배열의 구조를 갖는 객체들이 또 있음을 이 필드라는 것으로 정의를 합니다. 세 번 반복으로 명시한 거는 세 번만 반복되라는 거. 세 번 반복이 어디 있죠? 메인 타임 모드가 세 번만 나타나는 게 구조로 하면은 예. 필드 밑에 네임 타임 노드만 넣으면 될 것 같은데 그걸 세 번 누르셨잖아요. 아, 이게 각 필드의 네임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지금 보시면 이게 리피티드 모드는 아니고요. 말씀하신 그 구조는 이제 리피티드 모드일 텐데 지금 이거는 아까 보셨던 그래서 이게 한 땀 한 땀 간의 수공업과 같다는 이유가 한 필드에 이 세 개의 타입을 정의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아까처럼 뭐 필드가 1000개가 넘었다 그러면 그 한 로를 정의하는데 어마어마한 사실 공수가 들죠. 그래서 편리하게 복붙을 할 수 있는 어떤 에디터 툴은 반드시 하나 손에 익은 건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만들어 놓고 제이슨 형태로 저장해 놓고 이제 구글 쪽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그 트위터 그 로그 메시지를 밀어넣기 위한 작업들을 하는 거죠. 아까 키바나에서 예. 필드들이 쭉 나왔잖아요. 예. 걔가 어차피 한번 파싱한 거니까 걔를 갖고 와가지고 이걸로 변환시키는 방법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사실 각각 그렇게 좀 해도 되겠죠. 예. 그걸 가져와가지고 그래서 이거 제너레이터를 만들려면 만들겠는데 라는 생각도 들긴 했는데 그래서 이미 누군가 만들어놨을 것 같아서 검색은 해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사실 손으로 한 땀 한 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그래서 구글 쪽 비쿼리나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그 구글 클라우드 SDK를 설치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것에 대한 설치 과정을 쭉 적은 거고요. 아까 이런 방식으로 많이 진행을 해보셔서 아마 이 장표를 보시면 감이 오실 거예요. VM을 새로 만들었을 때 어떤 식으로 검색을 이걸로 하고 나온 걸 클릭해서 이런 식으로 절차를 밟아 나가는구나 라는 거. 그리고 예. 구글 클라우드에서 거칠 무슨 만들어가지고 저거 작업을 합니다라는 얘기예요? 아니요. 이 구글 클라우드 SDK는 어디든지 그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나 구글 비쿼리로 데이터를 넣고 싶거나 사용하고 싶은 서버에 설치를 하게 되는 거겠죠. 오늘 만약에 이걸 했으면 그냥 아마존 VM에서 원래는 진행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SDK를 다 설치하시고 마지막으로 이 SDK에 대한 G클라우드 이닛을 하면 인증이 꽤 편하게 돼 있어요. 뭐 저희가 별도의 아마존 같은 경우를 예로 들자면 어떤 아마존 SDK를 이니셜라이징 하려면 아마존에서 아마존의 이 비쿼리 같은 서비스가 있는 거 아데나를 예를 들면 아데나 사용 권한이 있는 API 키를 다 발급을 하고요. 거기에 아데나 사용 권한이 있는 API 키를 그냥 발급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 권한을 가진 뭔가 그 접근 팔러시를 생성할 수 있는 그걸 먼저 정책을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 그 키에다가 입히고 그 키를 가지고 이런 데서 구글 SDK, configure 이런 명령으로 AWS configure 이런 걸 해서 그 키를 다 정의를 해주게 되죠. 그러면 사실 쓸 수 있는데 구글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권한도 아까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냥 서비스 API 리스트 나오는 것 중에 내가 소유자냐, 관리자냐, 유저냐, 에디터냐 이런 권한을 그냥 선택해서 부여할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이 G클라우드 SDK 사용 권한도 이 G클라우드 이닛 이걸 딱 진행하면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여러 개가 뜹니다. 한 줄 여기 이게 G클라우드 이닛을 입력한 거고요. 주르륵 나오면서 로그인 인증으로 이 부분을 설정하겠냐. 그러면서 이런 링크를 쫙 Y를 누르면 이쪽 쉘에 제너레이션 된 링크가 부여가 되고 이 링크를 누르면 웹에 접속이 자동으로 됩니다. 그 웹에 접속이 되면 로그인 계정을 입력하라고 나오면 이제 구글 클라우드에서 저희가 아까 가입했던 그 계정에 대한 계정과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바로 이런 베리피케이션 코드를 리턴해 주고요. 그 리턴 받은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여기다 입력을 하면 이 코드로 사용할 어떤 프로젝트인지 그래서 여기서 번호로 딱 선택을 하면 구글 앱 엔진도 쓸 건지 그래서 아니라고 하면 끝나고 바로 이제 여기서부터 G클라우드 SDK는 사용이 활성화가 되죠. 인터랙션하게 좀 몇 번만 스텝을 한 두세 번만 하면 바로 사용 설정이 돼서 정말 간편하고요. 자, 그래서 저렇게 해서 사용 권한을 다 획득했어요. 사용 권한을 획득했으면 아까 구글 클라우드 SDK에서 제공하는 BQ, 비쿼리 명령어를 가지고 이런 데이터셋을 만들 수 있습니다. 데이터셋은 약간 그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위에 테이블 구조를 갖는. 그래서 저는 이제 트위터 데이터셋이라는 이름으로 데이터셋을 생성하면 구글 클라우드 콘솔에서 이렇게 비쿼리 프로젝트에 트위터 데이터셋이라는 데이터베이스 같은 개념의 DB가 생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비쿼리 사용을 위한 테이블을 만드는 거죠. 트위터 방금 이 전송받은 걸 넣기 위한 BQ 명령어에서 이제 make 이 데이터셋에 있는 요런 이름의 테이블을 만든다. 그래서 이 타임 스탬프를 가진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앞으로 데이터 적재할 때 매번 써야만 한다는 그 스키마 파일에 대한 그 정보를 줘야 되죠. 그러면 이 스키마 정보에 맞게 데이터를 이 테이블로 다 밀어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테이블에 대한 정보를 누르면 이렇게 좀 세부 정보들이 쭉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기 하위에 있는 것들은 빅쿼리를 생성하면 기본적으로 테스트해 볼 수 있도록 제공되는 샘플 데이터들이고요. 자, 그러면 빅쿼리로 직접 밀어넣을 수 있는 뭔가 SDK 사용법에 대해서 좀 간략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다 자동화하고 데이터를 바로 빅쿼리에 밀어넣기보단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압축을 해서 밀어넣고 그것들을 그냥 구글 빅쿼리로 적재하도록 그냥 그러니까 뭐 태스크 같은 것만 이렇게 딱 전달하면 알아서 내부적으로 어떤 무료의 어떤 파워풀한 컴퓨팅 자원을 이용해서 빅쿼리에 적재하는 과정들을 좀 테스트해보는 시나리오를 위해서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 지금 이제 생성하는 작업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GSUtil이라는 이것도 구글 클라우드, G클라우드 그 SDK를 설치하면 다 있는 그 커맨드예요. GSUtil을 사용해서 이제 make 버킷을 만든다. 버킷이라는 건 이제 저장소 단위입니다.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뭐 nearline은 이제 뭐 이거 생성하는 지역에서 가까운 곳 근처로 뭐 생성을 하는 거고, 뭐 이걸 클래스라고 부르는데 클래스가 한 3-4가지가 있어요. 정책에 따라서 뭐 멀티리전, 뭐 글로벌,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그거에 대한 어떤 가격의 편차가 있어서 뭐 지금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그냥 nearline 정도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그 어떤 로케일은 아시아구, 그리고 이런 이름의 버킷을 생성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생성을 하면 여기 뭐 다른 이름이 생성되어 있지만 저렇게 생성을 하면 여기에 그렇게 생성이 됩니다. 예.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걸 따라서 동시에 만드시면 제일 처음에 하신 분 한 분 때 빼고, 아니야, 제일 처음에 하신 한 분도 제가 먼저 생성했으면 생성이 안 됩니다. 다 뒤에 일련 번호나 이런 거를 붙이셔야지 유니크한 값일 때 생성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구글 메뉴에서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 쪽 메뉴에서 생성된 내용들을 다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 쪽으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좀 밀어 올릴 수 있는 또 로그스탯이 환경을 세팅을 할 텐데요. 그래서 여기 이름이 이제 컨슈머 for GCS. 그러니까 GCS 저장을 위한 컨슈머. 아까 엘라스서치로 밀어넣는 컨슈머는 만드셨잖아요. 그거랑 동일하게 어떤 동일선상에 또 하나의 컨슈머를 추가합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룹이 절대로 아까 그 엘라스서치에 밀어넣는 애랑 중복이 되면 데이터를 서로 나눠 갖게 되니까 그룹을 별도로 지정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전에 했던 어떤 로그스탯이 설치 정보를 가지고 다 설치를 하는데, 요번엔 좀 뭔가 로그스탯이 설치인데 아까 그런 검색해서 설치하라고 안 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요번에 작업을 하다가 좀 안 사실인데, 제가 쓰고 있는 로그스탯이 5.4 버전 외에 지금 뭐 5.6까지 버전이 나왔어요. 근데 5.4 버전 이후 5.5랑 5.6에서는 이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랑 구글 빅쿼리 쪽에 대한 아웃풋 플러그인이 좀 문제가 많아서 그냥 아직 나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호환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나 구글 빅쿼리를 사용하기 위한 가장 최신 버전의 로그스탯은 5.4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찾아서 설치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로그스탯이 5.4 이걸로 검색을 해서 들어가면 이런 어떤 다운로드 로그스탯까지는 페이지를 보실 수 있어요. 여기서 지난 릴리즈 보기 하신 다음에 로그스탯이와 버전을 선택하고 다운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컨슈머 쪽에 대한 설정도 오늘 해보셨겠죠? 예. 보시면 아까 카프카 인풋에서 아웃풋을 엘라스서치 했던 부분만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 정보로 싹 바꿔준 내용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서비스 어카운트 계정의 키를 발급했잖아요. 뭐 P12키와 뭐 제이슨 키,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아까 그 이메일 이름 형식의 서비스 어카운트 명이 여기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거기서 생성했던 키가 여기에 들어가게 되죠. 예. 그리고 이거 생성할 때 혹시 생성하신 패스워드가 있으면 패스워드 들어가는데, 보통 이 부분은 그냥 기본으로 설정하지 않고 뭐 나더 시크릿으로
설정해서 그냥 디폴트 값으로 쓰고 있습니다. 뭐 별로 이렇게 되게 어렵거나 이해가 안 되는 사실 지시자는 없고요. 아까 엘리서치 쪽 작업하신 거 기반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빠를 거예요. 그래서 이 키를 가지고 방금 만든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 쪽 버킷명을 여기다가 지정을 해주시면 이쪽에 이제 계속 파일을 쌓아 나가는 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때 파일 하나의 사이즈, 단위를 여기다가 정의를 하는데 저는 지금 매우 작게 일부러 정의를 한 거예요. 빨리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이거를 저희가 뭐 100메가, 200메가로 해놓으면 그 파일 사이즈가 될 때까지는 얘가 템프 로컬, 템프 경로에만 데이터를 쌓아놓고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로 안 밀어놓고 기다리거든요. 그래서 빠른 테스트를 위해서 용량을 매우 작게 잡아놓은 내용입니다. 이렇게 설정하고 그냥 스타트 로그 스탯이 하면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이제 데이터가 쌓이는 거죠. 그럼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이제 데이터가 쌓였어요. 머릿속으로 이제 쌓이는 느낌이 나시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버킷에 있는 그 데이터를 빅쿼리로 밀어넣도록 잡을 요청하는 것들을 지금 보시게 될 텐데요. 자, 빅쿼리 그리고 이 명령어를 계속 콘솔 아웃풋 화면에서 잡고 있지 않아도 되도록 노싱크로 잡고 데이터를 로드합니다. 그리고 뭐 정의하지 않았던 필드에 대해서는 에러가 나거나 익셉션을 발생시키지 않고 그냥 다 무시하라는 이그노어 언노운 밸류 부분을 정의하고요. 그리고 맥스 배드 리퀘스트 에러에 대해서 몇 개까지 잘못된 레코드에 대해서 허용할 건지에 대해서 뭐 디폴트가 1000인데 그냥 1000으로 잡았습니다. 자, 그리고 읽어오는 어떤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저장된 파일 포맷은 new line delimiter JSON 타입으로 정의를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건 아까 그 빅쿼리에 정의했던 데이터셋과 테이블 정보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들어갈 데이터는 지금 이 버킷에 있는 아까 생성한 버킷에 있는 GZ 파일 GZ 파일이라는 내용이고요. 이 GZ 파일에 있는 내용을 여기에다 넣을 때 사용하는 스키마 구조는 이 파일에서 찾으라는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이 잡을 실행을 하면 이게 뭐 구글에다 잡을 ton졌으니까 에러가 났는지 어떤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잡의 스테이터스를 볼 수 있는 그 명령이 이제 이런 뭐 ls-j 하면 잡 리스트가 쭉 나오고 그 스테이터스가 나옵니다. 이게 뭐 fail인지 success인지 아니면 뭐 progress 진행 중인지 그런 것들이 나오고요. 출력 물사로 해주면 예. 내일 되면 어떻게 해요? 내일은 15가 되겠죠. 또 지정해서 또 수동으로 해줘야 되나요? 이거는 사실 거의 배치성으로 돌리기는 하는데요. 원래는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일부러 좀 수동으로 파티셔닝을 하려고 이렇게 잡아놓은 거고요. 실제로는 그냥 하나의 트위터가 되겠죠. 예. 실제로 이걸 하지 않고 그냥 트위터로 잡아도 계속 그럼 매일매일 들어갈 거고요. 여기에 대한 데이터 관리는 익스파이레이션이라고 해서 그 어떤 뭐 주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에 대한. 그걸 뭐 30일로 설정해 놓으면 30일이 지난 데이터는 당연히 이 트위터라는 테이블에서 다 사라지게 될 거고요. 그렇게 설정할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건 저희가 이제 조회에 대한 비용, 그러니까 빅쿼리는 실제로 이 조회에 대한 비용과 저장에 대한 비용 조금이 추가되는데 대부분 조회에 대한 비용인데 그 조회를 항상 전체 대상 이 스캔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모두가 쿼리에 익숙한 게 아니라서. 그러면 테이블 사이즈를 크게 잡아주면 크게 잡아줄수록 항상 사건, 사고, 비용이 계속 터지게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의 소지를 좀 최소화하려고 이런 어떤 연월일 구조를 갖는 서픽스를 저희가 붙여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런 어떤 하위 그 연월일 구조에 대한 서픽스를 계속해서 데일리로 붙이면 심지어는 아까 그 빅쿼리 이 화면에서도 이렇게 누르면 이 트위터하고 여기에 다운 스크롤로 자동으로 좀 그런 다운 스크롤 바로 선택해서 아까 그 키바나에서 뭐 인덱스 선택해서 쓰듯이 그런 UI를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거기에 맞춘 지금 이 데이터 적재 구문이고요.
예, 그래서 잡의 상태를 보고 뭐 페일이 떨어진 잡이 있으면 그 잡이 도대체 무슨 원인으로 페일이 떨어졌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뭐 이렇게 BQ쇼하고 다시 J하고 여기에서 조회된 그 잡 아이디, 실패가 된 잡 아이디를 여기다 붙여 넣으면 그 에러 로그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밀어넣게 되면 이제 이런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이게 다 지금 트위터 로그 밀어넣은 샘플인데요. 그래서 그냥 일반 DB, RDB 사용하시듯이 그냥 시컬문을 통해서 조회가 가능하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구글 클라우드 콘솔에서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는데 어제 제가 여기에서 지금 저기서 보시면 제플린을 여기다 연결을 해서 조회를 하는 것까지가 완료잖아요. 제플린으로 조회를 할 때는 제플린 인스턴스, 그러니까 아마존 인스턴스가 워낙 또 스펙이 작다 보니까 데이터를 좀 제대로 못 가져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 건 정도, 뭐 리미트 1, 리미트 한 3건까지는 잘 조회를 하고 그 이상을 좀 잘 조회를 못하는 그 상황. 근데 뭐 비퀄이나 뭐 제플린 쪽 에러는 아니고요. 워낙 좀 작은 인스턴스에서 작업을 하려니까 그런 상황이 생기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RDB처럼 계속 쓰실 수 있는 겁니다. 비정형 데이터를 그냥 정형화된 데이터처럼. 물론 그 정형화된 데이터로 만드는 작업을 누군가 해줬겠죠. 예. 그러니까 소스, 필드가 소스랑 텍스트랑 이렇게 옆으로 하면 사실 스크롤이 다 되는 컬럼들이 쭉 나열이 돼 있죠. 정의한 컬럼들이. 예. 지금 이거는 워낙 이 텍스트 컬럼이 너무 길어가지고 이게 화면을 다 잡아먹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무슨 컬럼이 있지? 이 데이터에? 그걸 하기 위해서 조회하실 필요 없이 그럴 때는 그냥 이 테이블을 누르고 여기 프리뷰 버튼이 있는데 프리뷰를 누르시면 뭐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컬럼이랑 데이터 몇 개 정도는 다 확인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아파치 제플린을 붙여서 분석하는 작업들을 하실 수 있도록 아파치 제플린을 설치하는 작업들을 또 하나의 VM에서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제플린도 다운로드 받아서 압축을 풀어서 그냥 사용하는 형태고요. 보시면 아까 그 제플린 이전 페이지에 있었던 그 경로에서 압축 파일을 받아서 압축을 풀고 뭐 심블링 링크로 연결하고 그리고 이 제플린에서 뭔가 빅쿼리를 직접 호출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사용 권한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빅쿼리 사용 권한을 가진 서비스 어카운트 API 키를 만듭니다. 그리고 제플린에서는 그 시크릿 키를 제이슨 방식을 지원하기 때문에 제이슨 방식으로 시크릿 키를 만들고요. 그리고 이 만든 제이슨 키, 이 다운로드 받은 제이슨 키를 제플린 서버 쪽에 복사를 하시고 이제 이 빅쿼리 쪽에 대한 크레덴셜 설정을 그 제플린 노트북에 해주시게 되는데 그 제플린 압축을 푸시면 이 디렉토리에 이런 템플릿 파일이 있어요. 이 템플릿 파일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파일의 형태로 변경해 주시고 이 파일 안에다가 이 구글 어플리케이션 크레덴셜즈 이 지시자로 이 시크릿 키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플린을 시작만 해주시면 자, 퍼블릭 IP로 8080 포트로 제플린에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보면 지금까지 뭐 스키마 정의하거나 로그스탯이 컨피그 정의하는 거 외에는 별로 어려운 내용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면 그 이전에 이미 어려운 걸 다 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제플린 쪽에서 보시면 제플린 우측 화면에 자, 인터프리터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빅쿼리 인터프리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빅쿼리에 관련된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여기 보면 다른 건 해줄 필요가 없어요. 이미 그 API 키에 대한 정보는 이미 그 키 파일로 다 제플린 쪽 환경 변수에 등록을 해줬기 때문에 별다른 설정은 복잡하게 해줄 필요 없이 이 프로젝트 아이디 아까 그 뭐 빅쿼리 뭐 다시 뭐 무슨 프로젝트 그 이름만 여기다 적어주시면 바로 이렇게 노트북에서 그냥 셀렉트 구문으로 다 조회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상황이 예.
아마존 인스턴스에서 그 구글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보냈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또 아마존 인스턴스에서 제플린을 설치해가지고 구글 클라우드에 연결해서 조회하고 그 결과를 다시 받아오는. 조회하는 거죠, 그거죠. 네, 조회하는 게 결국 예. 받아오는 거죠. 예, 데이터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서 해도 될 걸 괜히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맞아요. 네트워크 비용이 생기잖아요, 이게 지금. 그렇죠. 실제 구성할 때는 사실 이거는 구글 빅쿼리를 이어서 사용하는 데이터 파이프라이닝 과정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아마존에서 저길 갔다가 저기 걸 다시 이쪽으로 가져오고 이러는 거지, 실제로는 빅쿼리를 사용할 때는 대부분의 인프라가 빅쿼리 쪽에 있겠죠. 구글 쪽, 클라우드 쪽에. 네, 그러니까 예. 제플린 설치하더라도 구글 쪽에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근데 뭐 아키텍처 상으로는 그게 맞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의 실습 과정은 뭐랄까 구글 VM까지 익혀야 되나? 라는 거죠. 예, 이미 아마존에 시큐리티 그룹이나 이런 세팅이 다 돼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가져오는 법을 알면 그 API 키를 이용해서 뭐 애저든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이든 누구나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걸 위해서 우리가 또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 또 여긴 또 방화벽 정책을 설정하는 것도 다르고 VM을 생성하는 것조차 다르고 접속하는 방식이나 이런 게 다 다르거든요. 그럼 그걸 위한 사실 시간은 필요 없다는 판단인 거죠. 예. 그래서 이 제플린으로 이제 조회를 하는 요 상황까지가 오늘의 세션 내용이었습니다. 긴 시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생각보다 오늘 되게 고생 많이 했어요. 하여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